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항상 다양한 사연들을 많이 봐오곤 했는데 아마 사연을 보내신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어리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현재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여자이고 이미 결혼을 한 번 하고 돌아온 돌싱이랍니다. 처음에는 어린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인생 공부한 셈 치려고 해요. 세상을 다 아는 줄 알았던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부족했던 어린아이였을 뿐이었고, 제 어린 눈으로 선택한 남자도 최악이었던 거죠. 이런저런 경험으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저는 오늘 천천히 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다른 또래들보다 제 인생이 더 잘 흘러가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여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원하는 건 모두 가질 수 있었고 필요한 건 모두 옆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걸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요. 저는 그렇게 대학도 다 졸업했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관세사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저에게 어떤 바람이 분 건지 고시 공부에 갑작스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고 정해져 있는 탄탄대로로 걷고 싶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관세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만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다른 학생들처럼 저는 항상 등 떠밀려 공부를 해왔고 등 떠밀려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도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님께 일단 공부를 중단한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저만의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아직 20대 초반에 가까운 나이인지라 여행을 몇 년 동안 다니거나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가도 인생은 길고 저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부모님은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셨고 언제 돌아와도 환영이니 경험하고 싶은 건 모두 경험하고 돌아오라고 응원해 주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여태껏 제 모든 선택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었으니까요. 한 달 정도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제가 진정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오다가 저는 외국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나가보기로 합니다. 해외여행은 종종 나갔지만 외국에서 부모님 없이 오래 생활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자립심도 기를 수 있겠다 싶었죠. 워킹 홀리데이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나이 제한도 있었기에 저에게 좋은 기회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외국으로 나가기로 결정한 후 제 돈을 모아서 나가보기로 했어요. 20살 때 모아뒀던 알바비는 모두 노느라 다 써버렸으니 이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저는 경력에 있었던 카페에서 알바를 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저는 유독 저에게 잘해주는 한 남자 알바생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저보다 1살 연상인 남자였고 새벽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사는 분이었죠. 외모도 제 이상형과 똑같았고 다정하고 섬세하고 그때 당시에는 부족한 게 없는 완벽한 남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알바생 오빠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던지 항상 일 끝난 저를 기다려주고 데려다주곤 했죠. 유나야, 너가 외국으로 나가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것도 알고 내가 너를 만날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를 많이 아끼고 좋아해. 일할 때도 자꾸 너가 걱정되고 눈길이 자꾸 가. 혹시 너가 마음이 있다면 나랑 만나보지 않을래? 아직 우리 어리지만 난 진지하게 잘 만나보고 싶어. 좋은 짝을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렇게 알바생 오빠는 저에게 마음을 고백해 줬고 저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지라 서로 좋지 않은 타이밍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외국을 나갈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친구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연애 때 잘 못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마는 주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남자친구는 저를 사랑해줬고 예뻐해줬어요. 예쁘지도 않고 평범했던 저를 항상 공주처럼 대해줬던 남자였죠.
너무나 행복해서 이 행복이 깨질까 불안할 정도였어요.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틈틈이 저와 만나던 남자친구는 공부가 너무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금방 합격할 것 같다는 자신감을 내보였어요. 유나야, 우리 아직 너무 어린 것도 알고 서로 준비한 게 많이 없는 것도 아는데 혹시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면 어떨까? 너 같은 여자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아. 되게 갑작스럽긴 한데 오래 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빠도 아직 시험 친 것도 아니잖아. 이번에 무조건 붙을 수 있어. 나만 믿어. 한 번만 잘 생각해봐. 미리 결혼하고 아이는 나중에 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우선 잘 생각해 볼게. 결혼은 현실이라잖아. 남자친구는 평소 장난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이렇게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 20대 초 중반이라 당황스러워 생각해 본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하기도 하셨다고 하고 저도 좋은 인연이 있다면 굳이 미룰 필요 없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해왔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계획을 바꿔서 제 대학 전공을 살린 일반 마케팅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 있다는 공무원 시험을 계속 공부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허락도 받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무직인 것을 걱정하셨지만 만나보시고는 좋은 친구라며 허락을 해주셨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 기쁘시다면서 응원해 주셨고 저희는 반반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을 보니 그렇게 하는 게 따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엄마께서 저를 부르시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유나야, 혹시 집은 우리가 하는 건 어떻니? 자세히 얘기를 못 들어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너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아둔 돈도 넉넉히 있기도 하고 굳이 사랑하는 사이에 재고 따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 정말이야? 그렇게까진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희 친정에서 집을 해주시게 되었고 저희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무 반대 없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순조롭게 가는 게 더 불안할 정도였달까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큼 저희는 주변 친구들의 관심사였고 자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죠.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된 거냐, 아기가 생겨서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꼭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했고요. 제 친구들은 아직 가사회에 첫 발을 내디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남자친구 주변 친구들 중에는 사업하는 친구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았고 저희 나이에 사업을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지라 남자친구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근데 오빠 친구들 중에 유독 사업하는 오빠들이 많은 것 같네? 사업장 있는 친구들도 많고 나중에 오빠도 사업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사업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못해. 사업은 무슨 사업? 그럴 자본도 없고 남자들 로망이 사업이라지만 난 제외야.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공무원이 내 길이라며 선을 그었고 시간이 흐르며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 남편이 되었어요. 인터넷을 보니 한 달 만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던 건 제 오산이었고 저희는 서툴지만 꼼꼼히 알아보다 보니 시간이 좀 더 걸렸어요. 그동안 남편도 공무원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네, 맞아요.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결혼을 진행하면서 고시 공부를 한다는데 그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남편이 준비한 건 알고 있어서 위로를 열심히 해주었죠. 아이고, 오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쉬워? 우리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 없었잖아. 보러 다닌 곳이 몇 군데고 얼마나 바빴어? 남들은 집중해서 하루 종일 해도 될까 말까인데 오빠가 조금 욕심부린 것도 있겠지.
맞아, 너 말이. 남들은 잠까지 아껴가면서 공부하는데 너랑 드레스 보러 다니고 어른들 인사드리고 다니고 말이 안 됐지. 그래서 나 한 번 더 해보려고. 어? 공부를 1년 더 하겠다고? 응, 아깝잖아. 분명히 이번엔 붙을 것 같았는데 붙으면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아. 이제 가정도 생겼으니 나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어. 1년만 좀 고생해줘. 내가 돈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게. 사실 저는 남편이 고시에서 떨어지면 다른 일반 회사라도 들어가려고 할 줄 알았어요. 이제 당장 가정이 생겨버렸고 책임져야 할 와이프가 생겼는데 고시 공부를 1년 더 한다는 건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죠. 저도 당장 나가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하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도 있었고 원하던 일이 있었으니 후회 없이 1년 더 해보라고 저는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동안 저희는 더 아껴 쓰고 절약하기로 했고요. 사실 다시 공부하게 된 2년차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책상에 저희 사진도 붙여놓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도 매일 일기로 쓰는 것 같았고요. 친구들이랑 일절 연락도 없이 집에서 제가 회사 간 사이에 공부만 하는 것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도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 이번에 꼭 되기를 저도 기도하며 시간이 흘러간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잠도 줄여가며 공부에만 몰두하던 남편이 하루는 공부가 계획대로 되지 않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친구와 잠깐 얘기만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게 실수였던지 남편은 물꼬가 트인 듯이 주체를 하지 못하고 고민 상담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나가는 횟수가 잦아졌어요.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제가 눈치 보며 말을 건넸을 때는 이미 늦은 것 같더라고요. 오빠, 근데 혹시 오늘은 공부 안 하는 거야? 요새 조금 잠도 많이 자고 예전보다 흐트러진 것 같아서 절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요나야, 나 공부 안 해도 돼. 지금 공무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미래를 봐야지, 미래를.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더라고. 주변 애들 얘기 들어보고 다니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참 바보같이 살았다니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헛바람이 들었어? 헛바람이라니.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회사 안에만 있으니까 너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 친구들처럼 굵직하게 이 세상에 이름이라도 날려야지. 안 그래? 오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선 시험에 집중해. 지금 일주일은 날려먹었어. 가정 생겼으니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나랑 약속해. 쓸데없이 일 벌리지 않겠다고.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는지 남편은 제가 말한 대로 정말 헛바람이 들어버렸고 친구들하고 계속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자라면 큰일을 하겠다면서 계속 큰 소리를 치곤 했죠. 쓸데없이 일 벌리지 말라고 저도 큰 소리를 쳤지만 남편이 말을 듣지 않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당장 저는 회사를 나가야 해서 남편을 계속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잔소리만 계속하던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와도 남편이 없길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계속했지만 남편은 받지 않는 겁니다. 10통을 했을까, 20통을 했을까.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주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요. 마누라, 우리 마누라. 미쳤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너 아주 막 나가기로 한 거야? 대체 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술은 또 어디서 마셨어? 돈은 또 어디서 나고? 우리 마누라 내가 고생 절대 안 시킬 거야. 절대. 앞으로는 단탄대로야 아주.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아우, 술 냄새. 내가 진짜 미친다. 미치겠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을 눕힌 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었거든요. 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답답해서 화병이 걸릴 것만 같았고 저는 그렇게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아, 유나야, 왜 앉아있어? 앉았어? 아우, 머리야. 아우, 미안. 아, 아,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너 제정신이야?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책임지겠다며. 더 잘하겠다며. 근데 지금 너 모습을 봐. 술 냄새,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뭐? 마누라 고생 안 시키겠다고? 지금 널 보는 내 가슴이 찢어져. 내가 돈 벌어오라 그랬어?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유나야, 내가 미안해. 근데 곧 큰 돈 벌 수 있어. 나만 믿어, 어? 딱 한 달만 기다려. 딱 한 달만. 너 어디 배 타러 가니? 무슨 한 달 만에 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올 건데? 나 요새 밤에 알바 찾는 거 모르지? 엄마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가뜩이나 어린 나이에 결혼했는데 친구들한테 돈 빌려봐. 그럴 줄 알았다는 소리 나오지. 너 왜 그렇게 뱉은 말을 못 지키니? 오빠만 믿고 딱 기다리라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집을 박차고 나왔고 눈물을 삼키며 회사로 향했어요.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지 생각도 했지만 그러기엔 아직 남편을 사랑하기도 했고 정말 애증이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치가 아파 항상 두통약을 달고 살았고 체력이 바닥이 나버렸죠. 당장 생계에 여유가 있어야 했기에 저는 친한 언니 식당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고 최대한 아껴 쓰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남편이 또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어디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지금 몇 시야? 또 무슨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해. 나 집 날렸어, 유나야. 다 어떡해. 무슨 집? 우리 집? 너 우리 집으로 뭐 했어? 친구가 투자하래서 담보로 잡고 투자했는데 내 친구가 사라졌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믿으라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알던 자식인데. 뭐? 너 그러라고 엄마가 공동명의로 해준 줄 알아? 사업 투자? 아, 진짜 미치겠다. 너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대체 왜 그러냐고. 어떡해. 어떡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보. 잘해보려다가 큰 돈 벌 수 있다길래 정말 미안해. 그 사람 잡을 수 있어? 신고는 했어? 어, 이미 했는데 아마 못 잡을 것 같대. 주변 사람들 말로는 동남아로 이미 넘어갔다고.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죄 지은 것 하나 없는데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저에게 주시는 건지 엉엉 울고 말았죠. 남편은 친정에서 해주신 공동명의의 집을 담보로 투자를 했는데 그걸 날렸다는 거예요. 저는 공동명의라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금융권으로 일을 벌였나 보더라고요. 정말 암담했어요. 그렇게 저희 집은 남편의 한순간의 실수로 사라졌죠. 말 그대로 날린 거예요. 이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말죠. 남편은 계속해서 빌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혼은 둘째치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기에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부모님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한심하다고. 혀를 차시는 엄마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어리니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다라는 아빠로 의견은 갈랐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날려버린 남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속으로는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급한 불부터 끄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이 더 컸죠. 그렇게 저희는 갑작스럽게 저희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엄마 아빠는 함께 살도록 배려해 주셨고 남편도 엉엉 울며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빌곤 했죠. 어찌나 진심을 다해 울면서 비는지 저희 엄마 아빠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 말에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요. 그렇게 엄마 아빠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자고 하셨지만 저는 계속해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영원할 사이가 아니라는 건 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사업에 눈 돌리지 않고 바로 취업해서 어디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을 했기에 처가에 들어오고서는 계속 취업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잔소리할 힘도 없었고 최선을 다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기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몇 번 면접을 보러 다니는 것 같더니 술술 정신 못 차리고는 친구들을 또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게 됐죠. 너 또 친구들 만나고 다녀? 왜? 또 어디에 투자하래? 큰돈 만지게 해주겠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나도 돈 많이 잃었고 하니까 속상해서 얘기 들어주고 하는 거지. 면접도 보고 있잖아. 왜 그래? 엄마 아빠 보는 눈도 있잖아. 조용히 집에서 취업 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돼? 내가 오빠를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눈치 보고 다니느라 힘들어. 처가살이 하는 내 몸 모르지? 누가 처가살이 하라고 등 떠밀었어?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살게 된 거잖아. 또 그런다 또. 그만하자. 말만 길어지니까. 용돈이나 더 줘. 요새 취업 알아봐주고 하는 곳에 돈 내고 해야 되더라.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다니는데 무슨 용돈이야, 용돈은? 저번에도 필요하다 해서 챙겨줬잖아. 안 돼. 그 후로 남편은 빈정이 상한 건지 완전히 비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있나요? 마냥 예뻐서 용서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데 남편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칼은 아무 때나 빼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고 칼을 뺄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남편은 몰랐나 봐요. 다만 저는 친정에 너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취업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났고 부모님께서 저희 때문에 돈을 이래저래 너무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불효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말을 했죠. 빈정상한 티를 내는 남편도 얄미웠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 돈도 받지 않고 공짜로 먹고 재워주기도 짜증났던 게 사실이었어요. 오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 생활비 드리자. 아니, 갑자기 왜? 장인 장모님이 우리 상황 다 이해해주고 계신 거 아니었어? 그것도 정도껏이지. 지금 몇 달째야?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드리자고.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어른 행세하려면 어른으로서 책임도 져야지. 오빠도 뒤로 모아둔 돈 있거나 시댁에서 받은 돈 있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 챙겨드리자. 아니, 내가 왜? 혹시 부모님이 돈 달래?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니네 부모님 웃긴다. 사실 우리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고 급한 불은 이미 껐으니 너 돈으로만 살아갈 수도 있잖아. 나도 조금 알바는 하고 있으니 생계 유지는 되고 적적하실까봐 같이 살아드리고 있는 건데 참 할 말 없게 만드시네. 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쳤어? 누가 손해를 봐 지금?
너가 점심을 하기를 해, 저녁을 하기를 해? 취업 준비 한답시고 방 안에서 탱자탱자 노는 거 챙겨주고 청소해 주시는 게 누군데? 나 엄마 아빠 보면 눈물부터 나와 요새. 너무 죄송해서. 선생이 무슨 죄를 드셨길래 아직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계시고 사위 뒷바라지까지 하셔야 하는지 정말 통탄스럽기까지 하다고. 적적하실까 봐? 너 정말 말을 함부로 한다. 네가 집 팔아먹어서 온 건데 뭔 개소리야. 우리 부부로서는 이제 끝났어. 생활비 내놔. 아님 나가던지. 너 그거 진심이야? 부부로서 끝이라는 게 뭔 소리야? 무슨 의미야? 너 내가 돈 날렸다고 무시하는 거지? 어? 핵심 파악이 죽어도 안 되는구나. 너 돈 날렸을 때 남자는 한번 크게 잃을 수도 있다고 감싸주던 거 우리 아빠야. 그 말을 잘 생각해봤던 건 나고. 근데 뭐? 억지로 살아주는 척 하기는 갈 데도 없으면서. 생활비 드리자는 저의 말에 남편이 했던 저 말을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본인이 돈을 날려서 얹혀 사는 거면서 그놈의 자존심 때문인지 적적하시니 같이 살아드리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왔죠. 저는 전날 이후로 완전히 이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우습게 여기는 건 괜찮았어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니네 부모님이 웃긴다는 말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녔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부모님께 이혼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부모님도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맘대로 하라며 아무 말씀 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마 어린 나이에 돌싱이 될 제 모습과 남편에 대한 분노와 저에 대한 안쓰러움까지 많은 감정들이 오갔겠죠. 그렇게 폭풍전야의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아가씨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챙겨주지 못했는데 갑작스런 연락에 조금 당황스럽고 겁이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새언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이라 놀라셨죠? 아, 네, 아가씨.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저 사는 게 바쁘다고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다름이 아니고 만나 뵙고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시간 되세요? 잠깐이면 돼요. 네, 제가 아가씨 집 주변으로 갈게요. 내일 점심쯤 보면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내일 봬요. 갑자기 아가씨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불러냈고 저는 느낌상 제 남편 이야기했거니 싶었어요. 남편이 시댁에도 돈을 빌렸나 아가씨한테 돈을 빌린 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전 아가씨를 만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번씩 제 인생에 대해 한탄을 했는데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얘졌달까요? 그렇게 약속 시간이 되었고 저는 카페에서 긴장한 상태로 아가씨와 만나게 되었어요. 아가씨 잘 지냈어요? 갑자기 어쩐 일로? 사실 저 결혼하신다 할 때도 따로 제 의견 말씀드린 것도 없고 결혼 생활 중에도 제가 숫기가 없어서 많이 말씀도 못 나누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좀 많이 어색하시고 제가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마음은 저를 환영해주고 계셨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부모님하고 오빠하고 이야기 들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제 양심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빠가 투자했던 거 엄마 아빠가 부추겼던 거예요. 그 투자했던 친구는 옛날부터 알던 친구라서 부모님까지 다 친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 부모님 말을 듣고 오빠한테 투자라고 말했고 돈 없다고 하니까 그럼 집담보로 투자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돈을 날리고는 오빠가 힘들어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처가에 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쥐들이 어떻게 하겠냐면서요. 저는 옆에서 왜 잘못은 우리가 하고 사돈 집이 책임을 져야 하냐고 말은 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않았고요. 아니, 시부모님도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놈 잡겠다고 말을 그렇게 하셨었는데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다 알고 계셨어요. 물론 돈을 잃은 건 모르셨겠지요. 근데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 화가 났어요. 또 오빠가 뒤로 용돈 주고 있었던 것도 아세요?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새언니한테 받은 용돈에서 계속 뺏어 넘긴 것 같아요. 새언니 집에도 용돈 드리나요? 사람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부모 챙기는 건 좋은데 그걸 왜 남의 돈으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가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 사실 이혼 생각해요. 변호사도 다 알아보고 있었고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진술서처럼 상황을 글이라도 한번 적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새언니가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투자는 시부모님까지 모두 알고 계신 부분이었고 오히려 담보로 투자를 하라고 부추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선 그냥 처가 가서 얹혀 살면 되지 않냐고 뻔뻔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뒤로 계속 시댁에 용돈을 드렸다는 거였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라고 했으면서 제 돈으로 뒤로 시댁에 용돈까지 드렸다니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아가씨의 도움도 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저는 시댁에 방문하기로 하죠. 변호사분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로 도와주시기 위해 밑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물론 녹음기는 계속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우리 요나가 어쩐 일이냐. 말도 없이.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취업하느라고 끙끙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쩜 이렇게 안 되는지. 어머님, 아버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오빠 투자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부모님끼리도 친하시다면서요. 그리고 돈 없다고 하니까 처가에서 준 집 담보로 해서 투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 날리니까 처가 들어가서 살라고. 지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걔 투자하고 한 걸 어떻게 하냐? 어디 와서 생사람을 잡니? 그리고 남편한테 뒤로 용돈 받으셨죠? 그거 저하고 제 부모님 돈이에요. 돈 다 주세요. 집 돈 날려도 안쓰러워서 이리 챙겨주고 저리 챙겨줬더니만 뭐요? 쥐들이 어떻게 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용돈? 처음 듣는 소리인데? 너가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아들이 지 살기도 바쁜데 무슨 용돈은 용돈이야.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해. 어머님, 잘 생각하세요. 줄 잘 서시라고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족끼리 얘기한 것도 다 알죠? 제 남편이 술술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이제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라고요. 남편이 말했다고 하는 그 순간 시부모님의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당황을 하시더군요. 제가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하셨겠죠. 무덤까지 갈 비밀이 어디 있나요? 입 밖에 이야기가 나온 이상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건데요. 순간적으로 고민하는 눈빛을 저는 다 보았고 저는 이때다 싶어 더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냥 말씀하세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자식이라고요. 근데 남편이 어디 가서 그렇게 당하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 맞다. 용돈 받았다. 근데 그게 왜? 그게 문제가 되니? 난 너 부모 아니니? 나도 너 가족이다. 그리고 결혼하면 나도 너 부모가 되는 건데 용돈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문제가 돼? 아주 눈 사납게 뜨고 어린 것이 따지는 것 봐라. 그럼 어린애 돈은 왜 받으세요, 어머니? 대들면 어린 거고 돈 줄 땐 뭐 어른이에요? 딱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 이것도 다 녹음됐어요. 뭐? 이 아주 요망한 이 기집애. 그리고 나서는 저는 변호사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죠. 변호사님 잠깐 올라와 주세요. 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변호사분은 올라오셨고 법적으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녹음한 것을 들어보신 후 법정에서 유리하게 증거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뒤에서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당황하시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하고 전화하고 오신 것 같았어요. 너 왜 거짓말을 쳐? 아들이 말한 적 없다잖아. 증거가 어딨어? 그렇게 우리가 했다는 증거 있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백하셨잖아요. 용돈 받았다고. 그게 증거죠. 그리고 그만 소리 지르시고 언성 낮추세요. 계속 그렇게 한 번 반성도 없이 해보세요. 제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시고요. 그제서야 시부모님은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저에게 용서를 빌기 시작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당황스러워서 화낸 거 미안하다. 너무 놀라고 이 상황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너에게 함부로 말했던 것 같구나. 넓은 아량으로 우리 좀 이해해다오. 아직 젊지 않니? 베풀면 베풀수록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아질 거다. 우리 아들 지금 아무것도 없다. 용돈 받고 집 날린 거 내 탓이니 용서 좀 해다오.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하셨네요. 근데 어쩌죠? 이미 다 끝난 얘기 같은데? 빈털터리인 아들 데리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미안하다고 비는 시부모님을 뒤로하고 남편에게로 향했어요. 이미 시부모님과 전화하여 상황은 파악이 되었을 것 같아서 이혼하자고 얘기만 하면 그만이었죠.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상을 정말 만만하게 봤나 봐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울면서 집에 도착했더니 부모님이 어디 가 계신지 없으셨고 남편만 소파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고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딸 시집 잘못 보낸 죄로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계신 부모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죠. 유나야, 얘기 들었는데 정말 미안해. 그게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됐고 이혼하자. 나 이혼 얘기 되기 싫어서 주변 눈치도 보이고 그냥 어찌저찌 이해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 너랑 사는 게 더 창피하다. 주변에서 너 이런 놈인 거 아니? 모르면 내가 대신 다 말해주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네 집 말이야. 사람이 얼마나 만만하고 우습게 봤으면 돈 다 잃고서 지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처가에 가서 살으래. 그리고 너 뒤로 용돈도 다 뺏어 줬더라. 우리 부모님한테는 적적하실 텐데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야 한다며. 최악이다 너. 너가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아. 미안해. 우리 얘기로 풀자.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너 그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내가 돈 날렸을 때도 받아주고 보듬어 줬잖아. 그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제일 후회하고 있어. 그리고 귀책 사유는 너한테 있는 거 알지? 나 몰래 대출받고 했으니 재산분할 소송으로 할 거야. 그런 줄 알고 있고 지금 그냥 집에서 나가줄래? 우리 집이고 계속 너 얼굴 보기가 힘드네. 정말이야? 진심이야, 유나야? 우리 추억도 많잖아. 한 번만 잘 생각해줘. 제발, 제발. 왜 이래? 승소해. 이겨 너도. 그럼 되잖아. 나가 빨리. 꺼지라고. 남편은 그렇게 그날 집에서 짐을 싸고 나갔고 저는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했어요. 변호사분께 자문받은 다양한 증거들과 함께 귀책 사유는 100% 남편이 되어 저는 당연히 승소를 했고 남편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죠. 참 무서웠어요. 전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승소할 걸 알고 있었고 빨리 내쫓고 싶어서 근질근질했거든요. 그 뒤로 몇 번씩 시부모님과 남편은 연락이 와서 싹싹 빌었지만 더 이상 저는 말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차단을 했었고 집에도 몇 번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빌었지만 저희 아빠가 크게 화를 내시고 내쫓으니 더 이상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일을 대체 왜 했는지. 사실 기도를 드리면서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며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지만 아기를 안 가진 것에 정말 감사하려고 합니다. 최악은 면했으니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직업을 갖지 못하고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다고 하니 헤어진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렇게 글로 차분히 적어보니 그 남자하고 산 시간이 정말 아깝네요.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철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디서도 배우지 못한 교훈을 얻은 것에도 감사하려고 해요. 아직 젊으니 저에게 좋은 기회는 많을 거고 좋은 짝은 나타날 거니까요.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70이 된 할머니예요. 이렇게 제 나이를 쓰고 보니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하면서 새삼 놀라게 되네요. 저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먹고 하얗게 머리가 센 할머니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참 세월은 유수 같고 그 유수 같은 세월에 휩쓸려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하나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70평생을 돌아보면 참 굴곡도 많고 고생도 많았던 노곤한 삶이었어요. 사람은 제 복은 제가 들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전 어릴 때부터 부모 복, 형제 복 없이 자랐고 결혼 후엔 남편 복도 없어서 퍽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맞나 봐요. 세상 박복한 제가 그래도 자식 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났으니 말이죠. 현재 효자인 아들과 효자 아들보다 더 효성이 지극한 우리 며느리, 그리고 토끼 같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 신은 제게도 공평하셨나 봅니다. 제가 아주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요? 여자 초년은 아버지 복에, 청중년은 남편 복에, 말년은 자식 복에 살아간다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제가 어릴 땐 다들 가난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와 형제 복은 자연히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고생하지 말라고 절 부잣집에 시집 보내는데 또 박복한 제 탓인지 그마저도 녹록지 않았네요. 제가 이렇게 다 내가 박복한 탓이다 말하면 제 아들은 무척 화를 내긴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사는 것보다 내 팔자를 탓하는 편이 조금 더 제겐 낫거든요. 남을 원망할 시간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뿐인 아들 걷어먹여야 했던 것이 제 인생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인과응보란 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정직하게 당하고만 살던 제가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것도 그렇고 조강지처와 아들 내팽개치고 갔던 전 남편이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참 우라통 터지던 지난 날을 보상받을 만큼 아주 속 시원한 인과응보를 경험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럼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어릴 때부터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웠어요. 부모님은 하루 일에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셨고 형제가 5이나 되는 집의 둘째였죠. 그러다 보니 하루 밥 한 끼 먹기도 힘들던 시절이었고 제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은 절 부랴부랴 시집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자식밥은 굶기지 말라고 그 당시 동네 부잣집에 혼처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절 밀어 넣은 거죠. 처음엔 시댁에서도 절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동네에선 내로라 아는 부잣집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 둘째 딸이 마음에 들 리 없었죠. 그런데 이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론 결혼 상대로 거론되었던 여자 중 제가 가장 예뻤대요. 그나마 반반한 얼굴이라도 타고나 남편의 간택을 받은 셈이었죠. 나 걔랑 결혼할래. 결혼시켜줘. 진짜 예쁘단 말이야. 남편이 낮밤 가리지 않고 써대는 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시댁에선 저와 남편을 혼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게 됩니다. 시댁은 저희 부부에게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차려주셨는데 시댁처럼 으리으리하진 않았지만 꽤 좋은 집이었어요. 저는 그 집이 정말 신기하고도 꿈만 같았어요. 집은 겨울임에도 바닥이 뜨끈뜨끈했고 곳간에 쌀이 넘쳐났죠. 언제고 배가 고프지 않고 춥지 않게 살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저 이제 더는 가난하지 않다는 것에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저희 신혼여행은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은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쓰거나 노름을 하진 않았어요. 무난하고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남편은 부부관계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그것 때문에 결혼한 사람처럼 절 밤낮 없이 괴롭혔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짐승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어떨 땐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전 꾹 참았습니다. 제게 돌아갈 곳은 제 입이 부담스런 가난한 친정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길로 고된 밤이 지나면 아침은 왔으니까. 그리고 부부관계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일 테니까. 하면서 뭣도 모르던 20살의 저는 그렇게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와중 결혼 2년 만에 저는 지금의 아들 경석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처음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자기에게도 자식이 생겼다는 생각에 무척 신나하는 것 같아 보였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예전엔 자기가 원할 때, 하고 싶을 때 자유자재로 하던 부부 생활이 쉽지 않게 되니 남편의 불만은 빠르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혹여 잘못될까 저는 밤마다 남편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하루씩 외박이 잦아지더니 이제 일주일 내내 들어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느라 들어오지 않나 보다 쉽게 생각했죠. 남편이 실제로 친구들과 술을 먹는다고 나가기도 했고요. 순진한 마음에 한편으론 오히려 마음은 편했어요. 집에 돈만 믿고 백수로 집에서 놀기만 하며 절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던 남편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남편의 외박이 길어지자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배는 불러오고 아이는 뱃속에서 점점 커가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온 날이 점점 없어졌거든요. 저는 불안함에 남편 친구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입에선 남편이랑 연락하지 않았다,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라는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어리석은 저는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났어요. 곧 산딸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혹시 바람이라도 난 건 아닐까. 그렇게 관계를 좋아하는 남편이 관계를 갖자고 조르지도 않는 것까지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전 2주 만에 집에 돌아온 남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몸에선 낯선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는 듯도 했죠. 당신 어디 다녀와요? 내가 친구들이랑 술 마신다고 했잖아. 그 친구들 전부 당신이랑 술 마신 적 없다던데요? 그러자 남편이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아이씨 하면서 마당에 있던 쟁반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경석이가 태어나기 2달 전의 일이었어요. 그러다 전 동네 아줌마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시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동네 한쪽에 아줌마들이 모여 쑥덕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내 그럴 줄 알았어. 총각 시절부터 그렇게 여자를 밝히더니. 결혼하고 정신 좀 차리나 했더니 지발을 개주겠어? 그래서 이번엔 누구래? 읍내 새로 생긴 다방 마담. 집에서 떠온 돈을 싹 다 갖다 바친대. 아이고 그 집 세대 가여워서 어떡해. 저런 줄 모르고 시집 왔을 텐데 이제 곧 애 낳을 것 같던데. 뭐 얼마 가겠어? 이번에도 또 그러다 말겠지. 하여튼 남봉거리 어디 가나 어딜 가. 쯧쯧 혀까지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쎄한 느낌이랄까? 꼭 저와 남편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아줌마들 곁으로 다가갔어요.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 묻자 아줌마들이 화들짝 놀라며 딴청을 피우더군요. 아이고 새댁, 어디
시장 다녀와? 아주머니, 금방 하신 이야기 누구 이야기인지 말씀해 주세요. 설마 저희 남편 이야기예요? 제가 곧 울듯이 묻자 아줌마들이 손살에 치며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상한 기분에 아예 자리에 앉아 캐물었어요. 누구 이야기인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자 한 아줌마가 포기한 듯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뭐 숨긴다고 숨겨져. 사람 그만 우습게 만들고 이야기해줘. 그러자 이야기를 꺼낸 아줌마가 힘겹게 입을 여시더군요. 그게 새댁 남편 말이야. 새댁이 옆 동네에서 살다 와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며 꺼낸 이야기는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이 근처에서 유명한 남봉꾼이었더군요. 술집 잡부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처녀들까지 모두 건드리고 들쑤셔서 집안에서도 엄청난 골칫덩어리였대요. 그래서 결혼을 서둘렀고 몇 없던 혼처 중 제가 반반한 얼굴로 간택된 거라고요. 결혼해서 정신 차렸나 했는데 지금 읍내에 새로 생긴 다방 마담과 한 살림 크게 차렸다고 그걸 본 사람도 여럿 있다고까지 하더군요. 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새댁 부모가 지창금 받아 챙긴 건 알고 있는 거지? 낙하다는 듯 절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아줌마의 얼굴에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창금이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가난에 허덕이다 도망 오다시피 한 결혼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저는 넋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설마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전 그 길로 일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거의 만삭이 되어가는 몸을 이끌고 동네 아줌마들이 말해준 다방 앞에 섰죠. 제가 문을 열고 다방으로 들어가자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동네 남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한 여자가 절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더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장필용 씨 찾으러 왔는데요. 장필용? 아, 형부는 왜요? 형부라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웃음을 웃으며 말했어요. 제 남편이에요. 어머 세상에. 잠시만요. 여자는 질겅질겅 씹던 껌을 뱉어 손가락에 쥐고 안으로 다다다닥 달려갔습니다. 언니! 형부 본청했어 본청! 안쪽에 쳐져 있던 커튼이 걷히고 그 안에서 남편과 한 여자가 나오더군요. 다 듣고 온 것임에도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저는 더듬더듬 남편을 향해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짜증난다는 듯 절 쳐다보더군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와! 여보, 잠깐만요. 전 남편 손에 이끌려 가게 밖으로 끌려 나왔고 남편은 저를 노려보며 말하더군요. 별거 아니고 집에 가서 기다려. 알겠지? 곧 아이 태어나요. 당신 알고는 있어요? 알아. 애 낳기 전까지 갈 테니까 기다려. 하더니 제 팔을 툭 치며 웃더군요. 남자가 조강지쳐 버리는 거 봤어? 걱정하지 말고 얼른 집에 가. 그 뻔뻔한 태도에 어찌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화도 나지 않더군요. 전 남편이 제게 싹싹 비는 것까지 바란 건 아니었어요. 다만 미안하다거나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강지쳐 버리지 않을 테니 집으로 가 있으라니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었어요. 하지만 전 힘이 없었습니다. 바람난 여자 머리채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그럴 만큼 깡다구가 세지도 못했거든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게 다 내 잘못은 아닐까. 임신해서 남편의 관계를 거절했던 내게 상처받은 건 아닐까. 정말 남편은 돌아올까? 만약 오지 않으면 어쩌지?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결국 결론은 단 하나였어요. 그래,
남편도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면 변할 거다. 지금은 정신 못 차려도 곧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다. 처음 나와 결혼했을 때 바뀌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돌아오지 않은 채 2달이란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왔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긴 진통 끝에 우렁찬 울음을 울며 경석이가 태어났어요. 전 제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감격과 곁에 남편이 없다는 서름,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않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과 달리 남편은 1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방에서 본 모습과 달리 떼꾼한 행색으로 손에는 짐을 가득 든 채로요. 누구에게 맞은 건지 온 얼굴이 멍과 상처투성이었죠. 전 아이가 태어난 지 1달 만에 그런 꼴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야속했지만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받아주었습니다.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아무런 말 없이 경석이를 안아 올리더군요. 나중에 들은 소문으론 해외로 일하러 나갔던 다방 마담 남편이 돌아왔대요. 흠씬 두들겨 맞고 가지고 있던 돈까지 모두 빼앗겨 다방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한편으론 억장이 무너졌지만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때릴 수 없는 남편을 누군가 때려주었으니 그 사람이 고맙기도 하더군요. 동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지만 전 모른 채 해주었어요.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내 아이의 아버지이니까.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백수였고 시댁에서 대어주는 생활비로 생활했고요. 남편은 또 집에서 절 괴롭히기 시작했죠. 학대에 가까운 부부관계에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임신에 관계를 맺지 못하자 바람이 나버렸던 남편의 전적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을 감내했어요. 또 바람이나 집안을 내팽개치는 것보단 낫다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남편의 바람기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란 경석이는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던 때쯤이었나 봐요. 나 이번 주 주말에 못 들어와. 왜요? 이번에 필순의 잔치가 있는데 술판이 크게 벌어질 건가 봐. 거기서 놀다가 올 테니까 기다리지 말어. 알겠어요. 늘 백수처럼 할일없이 집구석에서만 빈둥대던 남편이 하루 외박을 한다고 하니 숨통이 트이는 듯도 해 저는 얼른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의 불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 주 주말 말한 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도 소식조차 없었죠. 어디서 사고라도 난 건지,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저는 걱정이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결국 남편이 들어오지 않은 지 2주째 되던 날 주말, 경석이의 손을 잡고 필수 씨네 집으로 찾아가기에 이릅니다. 필수 씨네 집은 저희 집에선 꽤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역 자체가 달랐기에 주소 한 장 달랑 들고 남편을 찾아 나섰어요. 대중교통도 여의치 않던 그때 물어물어 힘들게 필수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필수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필수 씨는 주말이라 그런지 때마침 집에 있었어요. 필수 씨, 안녕하셨죠? 아이고, 재수 씨,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저희 남편이 필수 씨 잔치에 간 후로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찾으러 왔어요. 네?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뜬 필수 씨의 입에선 뒤이어 아라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자식이 진짜. 저는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필수 씨를 향해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요? 경석이 아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요? 그게 저도 몰라요.
이 자식이 어딜 갔지? 곤란한 표정을 지는 필수 씨를 붙들고 저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필수 씨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말해주지 않더군요. 대신 아무 일 없어요. 일단 몸은 건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저도 연락 한번 취해볼게요. 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날 저는 제 등에서 잠든 경석이를 얻고 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속이 타고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만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곁엔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전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저 여자구나. 저 여자에게 빠져 집에 오지 않았구나.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불안하더군요. 여자를 왜 집까지 데려왔을까? 혹시 방 하나 내달라고 떼를 쓰는 건 아닌가? 척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아야 하나 별의별 생각에 뇌리를 스치는데 남편과 젊은 여자는 안방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경석이는 학교에 있었기에 저는 놀란 가슴을 안고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이분은 누구세요? 앉자마자 제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가 남편의 곁으로 엉덩이를 당겨 붙어 앉더군요. 저 보란 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물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제 할 말을 꺼냈습니다. 경석이랑 당신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당장. 저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한 달이나 집을 나갔다 온 남편이 여자를 데려와서 한다는 말이 다짜고짜 집을 나가라니요.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랑 경석이를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나 이 여자 사랑해. 운명인 것 같아. 이 여자랑 살고 싶어. 그러니 나가. 솔직한 말로 배신감보단 황당함이 앞섰어요. 그런데 뒤이어 하는 여자의 말이 가관이었죠. 저희 필수신의 잔치 때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말문이 막혀 탄식만 나오더군요.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절 내쫓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부라는 게 당장 내일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부 가족관계라는 건 누구라도 잘 알고 인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자식까지 데리고 나가라는 건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한마디로 경석이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참으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경석이를... 그런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군요.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 대꾸하더라고요. 저 임신했어요? 사실 저 다른 여자아이 키울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주세요. 한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가 뻔뻔하게 그지없더군요. 뭐라고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뻔뻔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거지같이 살던 년 지금까지 잘 먹이고 재워줬으면 됐지. 이쯤 살아줬으면 된 거 아니야? 당신도 염치가 있으면 나가달라고 점잖게 이야기할 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어이가 없고 극도로 화가 나니 웃음만 나더라고요.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10년을 살 섞고 산 제 자식까지 낳은 여자에게. 저는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울음 섞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엄마, 아빠. 경석이의 음성이 들려오더군요. 대체 어디까지 들은 건지 문 밖에선 경석이는 울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어찌 주체하지 못한 채로요. 그렇게 저희 모자는 돈 한 푼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장 잘 곳도 배고른 아이를 먹일 돈도 없었어요.
10년간 모진 결혼 생활 끝에 제 손에 남은 거라곤 볼품없는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경석이가 있었어요. 힘을 내야 하는데 당장 살 걱정에 눈앞이 깜깜했어요. 당연히 형편이 빤한 친정에는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석이와 함께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걱정에 슬프지도 화가 나지도 않더군요. 그 길로 전 식당에 취직했어요. 가게 주인은 가게에 작게 달린 방을 저와 경석이에게 내주었어요. 아이를 인근으로 전학시켰고 저는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작은 단칸방이 생겼고 그 단칸방에서 2칸짜리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늘 가슴 아픈 건 그 힘든 환경에서도 실은 내색하지 않은 경석이었어요. 경석이는 초중고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에게 그리 모진 상처를 받았음에도 경석이는 참 올바르게 커줬습니다. 밤을 새워 코피가 날 정도로 공부를 했고요. 전 경석이가 그렇게 독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아버지 때문은 아닌가 가슴 아프기도 했고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경석이의 모습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석이를 보며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다 보니 작고 허름했지만 제 식당도 생기게 되었고 그때쯤 경석이는 너무도 당연하게 한국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첫 입학금을 어렵게 마련해 경석이의 손에 쥐어주며 저는 말했습니다. 경석아, 고생했어. 고맙다, 내 아들. 그러자 경석이가 그러더군요. 전 늘 어머님께 큰 빚을 지고 살았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말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경석이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노고가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전 경석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는 말만으로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 알겠지? 지금까진 아버지에게 복수하듯이 공부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젠 우리 행복을 위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심 그 생각에 마음이 아팠던 제 마음을 어떻게 읽었는지 경석이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진심으로 안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경석이는 정말 자신이 한 말을 지켰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경석이는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까지 도서관에 갔으니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렇게 경석이는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관리해주는 일이었는데 그때쯤 막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서서히 의류나 생필품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던 시기였죠. 경석이의 성견지명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남다른 프로그램과 영업 전략으로 시작한 경석이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나날이 발전해 갔어요. 커져가는 인터넷 쇼핑 시장만큼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갔죠. 큰돈을 벌게 된 경석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꽤 넓은 평수에 그때 당시엔 신축으로 유명하던 아파트였어요. 저는 제 이름이 써진 부동산 서류를 보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군요. 뭔가 제가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보상받는 기분이기도 했고 한편으론 이 돈을 버느라 고생했을 경석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 귀한 걸 어떻게 받아?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받으실 자격 충분하세요. 이제 가게도 그만 정리하시고 편하게 사세요. 경석이의 강력한 요구로
저는 오랫동안 했던 식당도 정리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죠. 그렇게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고 경석이는 32살이 되던 해에 참한 여자를 하나 데려와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수줍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귀하고 예쁘던지 마음에 쏙 들더군요. 아가, 반갑다. 아주 반가워. 그렇게 저희 셋은 자주 밥도 먹고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새아기 될 아이와는 정도 많이 쌓였죠. 두 사람의 상견례 날짜가 잡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불현듯 걱정이 들더군요. 혹시 홀어머니 아래 자란 경석이를 저쪽 집에서 반대하진 않을까? 전 걱정스런 마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난 결혼하고 너희랑 따로 살 거고 자주 보자고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둘이 행복하게 살아. 알겠지? 그러자 며느리 될 아이가 그러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사실 어머니가 싫으면 같이 살기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꼭 같이 살고 싶어요. 집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내가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네? 제 손까지 꼭 잡으며 그리 말하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군요. 부모복, 남편복, 지지리도 없던 제가 자식복을 타거나 이렇게 말년에 호강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둘은 결혼했고 저희는 기존 아파트는 세를 주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는 알뜰히 절 챙겼고 평생 없던 딸이 생긴 것처럼 좋았습니다. 경석이의 사업은 날로 확장하고 번창하고 있었고요. 성공한 젊은 사업가라고 작게 인터뷰까지 실릴 정도였으니 경석이의 말대로 크게 성공한 셈이었죠. 게다가 제 인생 가장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제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제가 할머니가 된다니 감회가 새롭고 너무 큰 감동과 감격에 저는 설레서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10달이 지나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실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히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그 행복했던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강북경찰서 복지과인데요. 강북경찰서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라니 무슨 일인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그러더군요. 네, 혹시 이정만 씨라고 아십니까?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20년도 더 지난 세월 만에 듣는 이름 석자였죠. 바로 제 전남편이자 경석이 아빠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노숙 중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나 봐요. 네? 노숙이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락 한 번 없이 20년 넘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노숙자가 되어 도둑질을 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다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 사람이 혹시 저희를 찾았나요? 네, 보호자라고 해서 수소문에 연락드립니다. 잠깐 경찰서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남이 된 지 20년도 넘은 사람이지만 제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였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경찰서에서 왜 연락이 와요? 그리 묻는 며느리에게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국 경석이에겐 비밀로 해달라는 말을 며느리에게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로 들어간 저는 철창 안에 갇힌 경석이 아빠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에 많이 늙고 씻지 않아 꼬질꼬질하고 추레한 모습의 경석이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의기양양하게 저희 모자를 쫓아내던 사람이 왜 저런 모습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믿을 수 없더군요. 전 남편은 저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 철장에 매달리더군요. 그리고 절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경석이 엄마! 나야, 나!
뻔뻔하게 그지없는 모습이더군요. 어디서 감히 경석이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는지 화가 솟구쳤습니다. 경찰은 전화와 똑같은 말을 했고 보호자 확인이 되고 편의점 점주와 합의가 되어야 훈방 조치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어째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 인간과 다신 엮이고 싶진 않았지만 역시 경석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그러더군요. 그 나쁜 년이 지 남편이랑 짜고 내 재산 다 가져갔어. 애도 알고 보니 내 애가 아니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꽃뱀에게 제대로 당했더군요. 그리고 결국 시댁에서까지 버림받고 이렇게 거짓골로 산 지는 10년 가까이 되어간다고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 이 꼴이 된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다 싶다가도 조금 가엾기도 하더군요. 전 결국 편의점 사장님과 합의를 했고 보호자 서명란에 사인을 했습니다. 전 남편과 설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벌컥 경찰서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경석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경석이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 얼굴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더군요. 저희 셋은 일단 조용히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경석이는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미쳤어? 뻔뻔하게 우리 엄마 이름을 경찰서에다 댔다고? 경석이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경석아.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네 아버지고 네 엄마 남편인데. 누가 내 아버지고 누가 내 엄마 남편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빌붙는데?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정말 깜빡이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경석이는 제 손목을 잡고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경석이의 울분을 알기에 말릴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전 남편을 그곳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경석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내 경석이 눈치만 살피다 힘겹게 입을 열었죠. 그러게. 우릴 버렸으면 자리라도 살지. 그러자 경석이가 냉랭한 음성으로 그러더군요. 잘 살면 안 되지. 지금보다 더 못 살아야지. 그게 맞지? 우리가 버림받고 어떻게 살았는데. 마음이 무척 약해져 있던 저는 경석이의 악에 바친 음성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둘 다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어라도 되는 것처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후 전 남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추리한 노숙자 행세 그대로 말이에요. 주말 저희 네 식구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갑자기 울린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어준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저는 며느리와 손자까지 있는 집에 그런 추리한 모습으로 나타난 전 남편의 모습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대고 있는데 경석이가 나왔죠. 당신이 어떻게 여길 와? 어떻게 알고? 경찰서에 물어봤다. 우린 가족이니까 가르쳐주더구나. 우리 아들 성공했구나. 문 밖에서 저희 집안을 빼꼼히 둘러보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말에 저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현관에 무릎을 꿇더군요. 경소가, 여보, 20여 년 전 일은 내가 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 이렇게 비마, 제발 날 좀 받아줘. 그러더니 남편은 두 손 모아 싹싹 빌더군요. 그 꽃뱀이 날 꼬드기는 바람에 그런 거지? 난 절대 조강지처럼 아들 버릴 생각 없었어. 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제발 봐줘. 그 모습이 어찌나 궁색해 보이던지.
저는 당혹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경서이가 그러더군요. 당신이 우리에게 미안하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당신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창피하고 치욕스러워. 꽃뱀이 꼬득이든 선녀가 꽃이든 당신이 인간이면 절대로 조강지처와 아들을 버리진 않았겠지. 난 지금 당신이 거짓골로 여기 찾아와서 이렇게 비는 거 이것보다 더 비참해져 좋다고 보는데? 경석이의 음성은 생각보다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했죠. 한심한 눈으로 전 남편을 내리깔아보던 경석이가 그러더군요. 돈 얼마를 들여서라도 당신 밑에 있는 내 호적까지 모조리 팔 테니까 그렇게 알고 꺼져. 그러자 남편이 무릎으로 기어 집 안으로 들어오며 경석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한 번만 이렇게 빌게. 응? 제발 나 그냥 편히 자고 편히 먹게만 해주라. 응? 경석이는 아무런 대꾸 없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112를 눌렀죠. 경찰이죠? 여기 노숙자가 저희 집에 무단 침입했는데요. 당장 출동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접근금지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경석이의 바짓가랑이를 동아줄처럼 잡고 있던 전 남편의 손이 힘이 턱 풀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경석이가 남편을 발로 탁탁 쳐 밖으로 쫓아내며 그러더군요. 꺼져. 다시는 보지 말자고. 남편은 그렇게 닫힌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고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잡혀갔습니다. 여기 내 아들이랑 내 마누라 집이라고! 이거 놔! 하는 소리가 현관 밖에서 들려오더군요. 그렇게 매몰차게 맨몸으로 우리 모자를 쫓아내더니 그 말로가 참 비참하고 초라하더군요. 경석이는 제 입으로 한 말을 무조건 지키는 아이예요. 얼마 전 아들은 남편의 호적에서 제 이름을 파왔습니다. 완벽한 남이 된 거죠. 그리고 제게 그러더군요. 조광지처 버리고 잘 되는 놈 못 봤어, 엄마. 이건 당연한 결과야.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잠시 마음이 약해지긴 했었지만 경석이가 그렇게도 경멸하고 싫어한다면 제가 전 남편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죠. 20여 년 전 전 남편에게 무일푼으로 버림받았던 전 아들 며느리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귀여운 손자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고 20여 년 전 매몰차게 본초와 아들을 버린 남편은 어딘가 차가운 길바닥에서 오늘도 배를 곪고 있겠죠. 그래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결말을 아는 거라고들 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전 남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줄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속이 시원하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아주 속이 뻥 뚫린 기분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세요.